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이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요거를 조금 좀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코너죠.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법이라는 게 용어 하나로 막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저는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요거부터 조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좀 아까 안철수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전당대회가 막 진행되면서 이제 그 땅 투기 의혹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사 의뢰와 예를 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황교안 후보가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의 단서는 크게 인지와 고소로 나뉘는데 예. 인지 사건은 내사 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 수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수사 개시를 하는 경우를 예. 말합니다. 반면에 고소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곧바로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수사 의뢰를 한 경우에는 예. 수사기관이 수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예. 수사 의뢰를 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사건 초기부터 예. 그 수사 의뢰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아하.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수사 의뢰를 했다 내지는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는 고소를 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사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수사 의뢰는 수사기관이 내사를 거쳐 자체 수사 개시를 한 사안이므로 예. 수사 의뢰를 한 자의 무고죄 여부를 굳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예. 굉장히 형사 전문 또 변호사시고 경찰 출신이셔서 대단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 변호사를 안 하시고 선생님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있잖아요. 귀 쏙쏙 네. 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예, 법이라는 게 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네. 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네.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 해야죠. 내일부터인가 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이게 그러니까 결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게 공선법 위반이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네.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제가 좀 이제 말씀하실 차례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방송 프로에 나와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에 모른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니다. 변호사 업무를 볼 때부터 김문기라는 사람과는 인연이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에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고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백현동 부지에 입지해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이 공공기관 이전의 일환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상업성이 좀 낮다 보니까 잘 안 팔렸어요. 예. 성남시랑 계속해서 좀 여러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든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대로 이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검찰은 거짓이다. 협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외부적인 압박을 넣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부분을 똑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전 몰랐는데 좀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이 박성배 변호사님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형사전문 변호사라는 제목의 일본 드라마가 있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아, 그 있어요. 항상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어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봤는데, 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안다, 모른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사실 주관적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관적인 영역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나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백현동 부주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보다는 그나마 입증이 수월합니다. 그 예. 이유가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는 그야말로 내심의 영역인 반면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업무 질차 진행 과정에서의 어떠한 사정은 문건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고 간 문건,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 사이의 메시지나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의사소통 내용이랑 문건, 메시지, 진술 등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에 반한 진술을 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할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례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에 이르러야 하고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추상적 판단을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 예. 즉 백현동 부지와 관련돼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신만의 주관적 판단이라면 이를 두고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검찰은 이 판례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즉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의 입증을 해내야 충분히 유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아, 예.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네.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맞습니다. 받으면 뭐 이게 의원직이 상실되다 뭐 이런 건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대선 때 일이지 이게 총선 때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국회법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무효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건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법 136조 2항을 보면요. 예.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버린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퇴직을 하도록 국회법이 규정돼 있어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과거 선거에 유죄를 받아서 나중에 치러진 선거로 어떤 직책을 갖게 됐을 때에도 피선거권은 박탈된다고 해석을 내린 적이 있고 사실 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게 내심의 영역입니다. 협박을 받았다 주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남이 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 아닌데 나 무섭네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럴 수 수도 있는 있죠.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도 사실 외부에서 진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 드리자면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기자로 업무를 받는 정치부 출입을 할 때 대변인이셨던 분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아는 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식사 자리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뭐 전화 취재, 실제로 대면 취재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엔 김영란법 같은 게 없어서 기자들 생일이면 또 뭘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뒤에 무슨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게 됐을 때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기억을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정치인, 그분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랑 견주어 본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왜냐하면 성남시청과 그 기관에 5천 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소통하는 건 아무래도 국장급 이상 분들이어서 내 인식 속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재판정에 세운다. 그래서 공소유지까지 한다.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정치에서도 정당의 자산 부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이거 마음에 안 맞으면 분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분당에 들어가면 남는 사람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고 나가는 사람은 빈털터리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게 지금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 네. 400억이 넘는 돈을 네. 지금 이걸 이 토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뭐예요?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어도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존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아하. 다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1심을 막 시작한 단계인데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 등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1심 재판은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 공직선거법은 기소 이후에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1심 재판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해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가지는 반환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 조치가 있느냐. 관련 법에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게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의원직 상실한 이런 경우 이거 돈 내라고 그랬을 때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이게 그 지방선거부터 이게 적용이 맞습니다.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맞습니다. 있대요. 2008년 선거 이후 지금까지 보전 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도 현재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쟁점입니다. 그렇죠.